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지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 IT 기업들은 대형주가 비싸다는 코멘트를 드렸어요. 이제 뭐 업사이드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미래가치를 다 땡겨서 반영을 많이 해놓은 구간들이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가치주 섹터에서는 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오늘 좀 드려볼까 해서, 대형주 중에도 이제 섹터별로 나뉜다라는 거죠.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코멘트를 오늘 좀 드려볼게요. 자, 2021년 1월 13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키움증권 이제 100% 수익 인증 해주시는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이제 짚어볼게요. 대형주 장세. 자, 소외된 섹터, 그리고 기업을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보자. 그러니까 소외된 섹터에서는 지금 상승력이 좀 많이 보여지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요. 이제 뭐 턴어라운드라든가 성장 초입에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섹터에 대한 코멘트들을 좀 이제 들려볼게요. 보면 의봉이님이 현대차 이제 97%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1월 11일날 이제 인증을 해주셨는데, 현대차도 이제 최근에 보면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이제 급등 포지션이 나왔었죠. 자,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이제 뭐 11월 15일까지 1년 동안 이제 매집을 하셨다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매집 금액은 220만원 정도 이제 매집을 하셨대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매집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 보통 사람들은 매집과 물타기를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저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몰빵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를 갖고 있어요. 어떤 주식을. 근데 또 여기다 10%를 더 태워요. 그러다 이제 더 빠지니까 20%를 더 사. 그럼 이제 이게 40%, 뭐 20% 계속 비중이 늘어가는 거예요.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처음엔 이제 분산 개념으로 접근했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수익 난 걸 팔아서 자꾸 이렇게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어떤 종목으로 물타기가 되면 이거 이제 몰빵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부분 이제 확률적으로 오래 장기적으로 이제 물타기를 해서 이제 버티게 되면 수익을 줍니다. 수익을 주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되면 습관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계속 물타기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잘못해서 망가지는 기업이 한번 나와요. 그래서 뭐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주가가 못 올라오면서 횡보하는 어떤 기업에 대해 자산이 몰빵으로 들어가 있어 버리면 그거는 이제 망하는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이 나기도, 회사가 망해서 깡통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장기간 이제 버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손절 뭐 하고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보길 싫어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는 거는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수익만 봅니까? 투자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매집의 개념은 뭐냐? 일정하게 비중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종목에 1% 비중이 있다. 그러면 이만큼씩만 맞춰서 이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집이에요. 뭐 3% 비중을 갖고 있다. 그럼 3% 비중만큼만 맞춰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이 뭐 70만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30만원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100만원을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뭐 기업의 이제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집과 물타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거는 몰빵 개념으로 가는 거고, 매집이라는 거는 분산에 대한 개념을 요거를 이제 제한을 두고 하는 거예요. 뭐 1%면 1%, 뭐 금액으로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뭐 3%면 3%, 여기에다만 맞춰서 사는 거죠. 이 이상 넘어가지 않게, 내 계좌비 중에서 이거 이상 넘어가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계속 사담아가는 게 매집인 거고, 물타기는 가진 거 이제 하나씩 팔고 뭐하고 해갖고 몰빵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몰빵의 개념으로 가면 이건 리스크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집의 개념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리스크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 이 회사가 망하면 결국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매집을 하던 기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1%만 손실이 나는 거, 내 계좌에 3%만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물타기 같은 경우 이제 몰빵의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요거 망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는 거는 매집인 거고,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하는 건 물타기라는 거예요. 의봉이님이 지금 이제 운영자산 보면 한 2억 정도 돼요. 2억 정도 되는데 200만원 정도에 가둬가지고 이제 뭐 계속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매집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고 매집과 물타기는 다른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관리하고 가느냐 관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입 후 59번째 이제 100% 돌파 종목입니다. 반올림 하셨대요. 2017년 10월 처음 계좌 개설해서 매집한 종목인데 계속 마이너스다가 2019년 6월 달에 0.3% 수익 구간을 돌아섰다. 자, 이게 또 이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굉장히 잘 되고 계신 거죠. 굉장히 장기간 이제 손실 구간에 있다가 수익 구간을 돌아섰는데 어때요? 매도 포지션을 안 보고 그냥 계속 보유를 하고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끈기 같은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박수 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해요. 이제 뭐 굉장히 안 좋았을 때는 주가가 이제 장기가 안 좋고 뭐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왜냐면 또 더 좋은 기업들도 보이고 해서 리밸런싱의 유혹에 빠지고 뭐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지켜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칭찬해줄만 하죠.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반복되다가 드디어 오늘 빛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 구간에서부터도 지금 1년 이상을 더 보유를 하신 거잖아요. 자, 매집하는데 1년. 그리고 뭐 이제 본전 오는데 뭐 1년. 본전 왔는데 이제 거기 본전 온 자리에서 또 1년. 이렇게 이제 보유를 해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이상 좀 보유를 하신 거죠. 3년 넘게 보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멘토님의 유튜브 강의로 다져진 멘탈 덕분입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제 유튜브 강의 때문이 아니고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에 30%, 50% 비중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어때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심리적으로 받는 타격이 커요. 그러면 이렇게 보유를 할 수 있었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있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이 무거웠으면 절대 이렇게 보유를 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비중 관리를 한다는 거는 끈기도 기를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이제 성공에 대한 결과를 경험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들을 이런 걸로 인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거 여기다 이제 의봉이님 매집 구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네요. 여기가 아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집 구간이고요. 2018년도까지,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제 매집을 하셨으니까. 본주와 우선주는 다른 주식이 아닙니다. 이제 본주와 이제 오늘 좀 우선주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괴리율이 벌어져 있으면 우선주를 보세요, 우선주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과거를 볼게요. 이제 자동차 섹터가 주도 섹터였던 적이 있었죠. 2008년도 이후에 자동차 섹터가 이제 주도 섹터였어요. 요때 이제 코멘트를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됐던 이유는 이제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공급을 줄이고 생산량을 다 이제 줄이고 뭐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 턴어라운드 포지션들을 보면서 이제 수요가 폭발할 시점을 보면서 재고량을 계속 쌓아갔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이질 않았어요. 생산량을 오히려 더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고 뭐하고 했을 때 수요가 폭발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재고가 부족한 거예요. 글로벌리 다 자동차 재고가 부족하니까 차를 살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는 거죠. 그때 이제 기아차, 현대차가 많이 팔아먹었어요, 차를. 그러면서 글로벌 이제 3위, 4위까지 올라가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부각되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버블 측면까지
이제 올라갔던 구간이죠. 현대차 우선주가 이제 괴리율이 그때 당시에 보면 본주가 35,000원인데 11,000원이었어요. 현대차 우선주가. 그러니까 거의 뭐 괴리율이 7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인데 본주와 우선주는 다른 주식이 아니에요. 똑같은 주식인데 현대차 우선주가 70%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받아서 처음에 어때요? 자, 615%까지 빠르게 상승을 해줍니다. 그 구간에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3,400%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먼저 땡겨놨으니까 이제 쉬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디커플링이 메워지는 그런 포지션들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현대차보다 어때요? 이때 당시에도 보면 현대차는 무슨 뭐 한 20만원, 25만원, 뭐 25만원 이렇게 되는데 현대차 우선주는 뭐 6만원, 7만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싸잖아요. 얘는 25만원인데 6, 7만원이면 여기에서도 70% 괴리율 그대로 있어요. 이 괴리율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괴리율 맞추려고 또 상승을 합니다. 여기서 또 더블 이상 가죠. 현대차는 그 자리에서 못 움직이죠. 자,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가라는 거는 가치에 맞춰서 가는구나. 우선주가 더 싸니까 상승률이 우선주가 더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1400% 상승률이 나오고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는 660% 상승해서 이제 고점을 잡죠. 그리고 이제 장기 하락을 합니다. 자, 그 저점 구간을 보면 현대차는 75,000원이에요. 자, 이 저점 구간을 보면 현대차 우선주는 4만원이에요. 어때요? 이때는 괴리율이 70%였는데 이때는 괴리율이 지금 한 4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차가 12만원 왔는데 현대차 우선주는 12만원 왔는데 현대차는 어때요? 25만원이죠. 그러면 우선주 괴리율이 어때요? 벌어졌죠. 마이너스 50%로 벌어졌잖아요. 현대차 우선주는 지금 현대차가 밸류 체크를 해보면 상승 여력이 저는 이제 10%에서 한 20% 정도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비싸지 않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랑 괴리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10% 15%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주도 매력이 없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우선주는 상승 여력이 100% 이상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의봉이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포지션 대응을 또 이제 여기서 섞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봉이님은 이제 현대차 주식을 지금 이제 뭐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을 갖고 있으면 그걸 또 우선주랑 쪼개세요. 그러니까 우선주가 지금 현대차 뭐 2우비, 1우비, 2우비, 3우비 있는데 우선주가 3개면 4개로 쪼개세요. 현대차를 뭐 2분의 1만 갖고 우선주 중에 하나를 사든가 아니면 우선주를 3개를 사갖고 뭐 4분의 1만 남겨놓고 우선주 3개를 짜르륵 사세요. 그러면 수익률이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차 우선주는 지금 밸류 매력이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레이팅이 지금 진행 중인 섹터니까 이거는 이제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섹터로 돌아가는 구간이에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치주에서 성장 섹터로, 성장주로 돌아가는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한 30% 50% 나온다 그래도 편안하게 매집을 해나갈 수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주는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괴리율을 벌려놨다라는 거죠. 그럼 조정이 들어오든 여기서 바로 가든 지금부터는 우선주가 상승률이 더 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선주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현대차 우선주는 소외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회원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릴 때도 현대차 우선주랑 뭐 8만원 구간대 있을 때 8만원 구간대 있을 때 대형주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현대차 우선주 사보세요 하고 코멘트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선주가 3개 있으니까 그 3개 골고루 이제 사다 보세요 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렸어요.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 관점이에요.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는 요것도 역시 이제 상승 여력이 한 100%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 보이니까 요것도 이제 100% 넘어간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는데 그건 이제 우리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죠. 요거는 좀 조정나고 뭐하고 하면 신규 편입도 가능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형주 중에 IT 기업은 저는 이제 싸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규 편입 자리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신규 편입 자리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현대차는 신규 편입 자리가 안 나오고 신규로 보면 신규 편입 자리가 현대차는 안 나오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신규 편입 자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년 3년 후에 요걸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현대차 우선주는 지금 12만원에 있고
현대차는 지금 26만원에 있는데, 이 우선주와, 이 본주의 괴리율이 어느 정도 메워지는지. 저는 이제 이걸 메워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의봉이님이 기아차 이제 또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이제 매집을 하셨다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33,400원이 평단이고 매집 금액은 한 230만원 정도. 자, 그 다음에 2021년 1월 8일날 1차 절반 매도를 하셨습니다. 요것도 보유기간이 거의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되죠. 가입 후 55번째 이제 100% 돌파 종목입니다. 기아차, 현대차는 17년 말에 이제 18년 초에 멘토님 유튜브 방송에서 추천해 주셔서 샀었고 지금껏 인증한 종목 중에 가장 오래 보유한 종목이라 더없이 기쁘고 의미있는 수익입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역시 기다리니 수익을 주네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했으니까 수익을 주는 거고요. 기다린다고 다 수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조만간 이제 현대차도 100% 도달하면 인증하겠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스님도 이제 기아차랑 현대차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는데 기아차는 이제 코멘트를 좀 보려고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101%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를 하셨습니다. 진스님도 이제 뭐 기아차를 한 200만원 정도 갖고 계셨나봐요. 자, 무료 추천주. 자,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과거에 6월달 17년 6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무료 추천을 했다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101%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 후에 복리 계좌로 보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 아니면 안 팔아요. 17년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음봉에 한 주씩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 악플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멘토님 의견 전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한국전력도 이제 그때 이제 무료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죠. 지금 손실 중인데 수익 인증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제 전망이나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하고 싶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일단 이 마음을 제가 알겠으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틀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도 틀릴 수 있죠. 저도 이제 뭐 웅진에너지라든가, 코오롱 티슈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웅진에너지는 상장 폐지됐고, 코오롱 티슈진은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전망이라든가 의견이 무조건 맞을 거다라는 확신도 하시면 안 됩니다, 회원분들은. 그러니까 경계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말을 믿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툴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 망할 확률이 굉장히 거의 없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지, 제가 뭐 이제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제, 내 전망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맞출 확률이 높긴 하죠. 그만큼 공부를 하니까 확률적으로 그럼 그 확률을 높이려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틀리는 비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전망을 하면 거기다 이제 뭐 자산 몰아갖고 빵 때려버리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깡통으로 가는 길이니까. 언제든지 깡통이 납니다. 그런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지금이든 10년 후든 20년 후든 언제든지 깡통이 나니까 절대 이제 몰빵 개념으로 몰아가는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전망도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무료 추천을 안 하는 이유를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줘도 못 먹어요. 카카오란 종목도 이제 추천했다가 한 2, 3개월 못 움직인다고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기아차라는 종목도 지금 보세요.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구간이에요. 이게 비싼 자리예요? 싼 자리예요? 지금 딱 놓고 보면 이게 비싼 자리냐고 싼 자리냐고. 이때 당시에 뭐 자동차 무슨 노조 문제부터 해서 악재 이슈가 엄청 나왔습니다. 무슨 다 전기차 하고 있는데 기아차, 현대차는 전기차 뭐 진출도 안 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해를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지금 뭐 결국은 이제 전기차 시장에 들어서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수소차 쪽도 지금 이제 부각을 이제 받고 있는 거지. 그때 당시에도 글로벌 1등이고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것도 유튜브에서 이제 무료 추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주들로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테마 쫓아서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포지션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때는 이제 시청률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이제 욕도 많이 하고 뭐하고 하다면서 이제 뭐 시청자들 이제 많이 떠나보내고 뭐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무료 추천해주고 뭐하고 해봐야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바로 접은 거죠. 이제 회원분들한테만 그런 것들 이제 코멘트를 계속 정리를 해드리면서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고, 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뭐 유튜브로는 그냥 그렇게 말해놓으면 믿고 때려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갖고도 카카오 7만원대 이때 추천했는데, 이때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때 했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이 좀 나니까 여기서 막, 뭐,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오다가 이게 조정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내 머리털 다 빠지겠다.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관뒀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무료 추천 같은 건 절대 안 하죠. 앞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넘어서 10만원 이제 밑으로 조정했을 때 회원분들한테 코멘트 드렸어요. 이제 없는 분들은 지금 좀 사다 먹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27만원 넘어가는 부분부터 이거는 버블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올라가더라도 27만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지금 뭐 45만원 넘어갔는데, 그럼 또 그러겠죠.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27만원을 팔아서 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은 거고요. 한국전력도 그때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걸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지금 에너지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제 석유에서, 이때 2017년도에 이미 저는 이제 이런 코멘트를 드렸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친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될 거다. 전기로 전환이 될 건데, 우리나라에서 전기 유통을 하는 회사가 누구냐? 한국전력 아니냐? 한국전력 독점 기업이다. 그럼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지 않냐? 나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몰빵을 때린다 그러면 한국전력하고 SK텔레콤 말고는, SK텔레콤, KT 말고는 몰빵을 못 하겠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렸었어요. 그때가 이제 4만원 구간대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15,000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죽여버릴 줄 모르는 거죠. 그런 변수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좋게 봅니다. 한국전력 좋게 봐요. 장기적으로 보면 뭐 10만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하는 장기는 뭐 5년이고 10년이고 그 시점이 어딜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 시점이 어딜지는 모르지만,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은 또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전기세를 이제 연동제로 했죠.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이제 막 최초로 적자가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배당도 안 하고 했는데, 이게 적자가 나온 이유를 보면, 전기료는 못 올리고,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데 생산 비용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생산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면 그걸 당연히 전가시키는 게 당연한데 국가에서 이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심해지고 뭐하고 하고, 이게 적자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세금으로 메워야 되겠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바꿨죠. 지금 이제 돈 쓸 때 많으니까 일단 이런 데다 이제 돈이 들어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연동제 개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꾸준하게 이익이 나올 수 있는데, 전기 소비량은 장기적으로 늘어나겠죠. 자, 자동차가 전 세계 석유수의 60%를 자동차가 차지하는데,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때요? 전기 소비는 늘어나겠죠. 그럼 생산 캐파를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면 전체 파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한국전력 같은 기업도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놓고 보면, 주도 섹터 계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한 2년 정도 이런 노이즈가 나올지 제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투자는. 제가 이 말한 부분들은 틀리지 않았죠. 다만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노이즈가 나온 거죠. 다만 한국전력은 앞으로도 똑같아요.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지금 매집을 했어도 됐죠. 뭐 3년 보유할 거 4년, 5년, 6년 이렇게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보유기간이. 그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전력이 지금 4만원이든 25,000원이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고점이 63,000원 뭐 이 정도 되는데, 요거는 뭐 이제 앞으로 한 5년 안에는 이거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기아차도 마찬가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좀 다르죠. 왜? 주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장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얘는 버블이라서 이제 건들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버블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는 똑같은 개념으로 좋다라고 봤는데, 업황은 다른 거죠.
얘는 업황이 안 좋아지고 얘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분산 투자를 하면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손실을 좀 보고 있어도 나머지가 해주는 거죠. 자, 수익이 날 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45만원 갔으니까 7호 35. 한 400% 500% 갔잖아요. 기아차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7,000원이니까 한 80% 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거 3개를 예를 들어 똑같은 비중으로 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한국전력은 몇 프로 빠졌어요? 지금 25,000원이니까 마이너스 한 40%? 그러면 이거 3개를 3등분해서 다 더해갖고 나누면 수익률이 몇 프로 나왔어요? 100% 이상 나왔을 거 아니에요. 투자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분산 개념으로. 수익률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총 수익률이 더 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추천을 하고 뭐고 해봐야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료 추천을 제가 이제 안 했던 거고, 그때 이제 욕을 먹으면서 이제 네가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라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을 해도 돼. 근데 무슨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느니 막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뭐 나 때문에 뭘 망해. 그러니까 개념이 아예 없는 거야, 개념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 당시에 놓고 봐도 2017년도를 놓고 봐도 이제 7만원에서 이게 한 이제 14만원 뭐 이상 갔으니까 얘는 100% 이상 갔었던 거고, 그 당시에 얘는 30%나 빠졌으면 얘도 한 30% 빠졌으면 자, 세계 평균 쳐보면은 수익 구간이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뭐 2019년도에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평균으로 쳐보면 거의 계속 수익을 깔고 가는 포지션이었다고요. 이런 그때 이제 무료 추천을 했던 종목들도 다 정리를 해보면 그때 이제 뭐 YG 엔터도 안 좋았죠. YG 엔터도 있었고, 그리고 무슨 뭐 KG 이니시스는 뭐 이제 100% 이상 날아갔었던 거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주는 애도 있고 손실인 애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가면 결국은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상승폭이 더 큰 거죠. 하락폭은 마이너스 50% 나오면 상승폭은 막 300% 이상 나온다고요. 상승이 이제 뭐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랑 더해갖고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개념은 딱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추천주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줘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답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료 추천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고 뭐하고 해서 이런저런 공부하는 양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무료로 나눠줘도 욕만 해. 수익 나면 내가 잘한 거고, 뭐 조금 손실 나는 구간이 오게 되면 이제 뒤지게 욕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욕을 들어먹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뭐하고 하니까 아, 이거 필요 없겠다,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관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봉이님이 LG전자 우선주 이제 108%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요것도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교체를 이제 좀 빨리 봤는데 그 이제 리밸런싱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사인을 드렸었던 거고요. 의봉이님은 이제 보유를 하셔서 이제 100%만까지 갖고 가신 것 같아요. LG전자가 최근에 보면 뭐 근데 애플 이슈였나 무슨 이슈였나 아무튼간 뭐 상한가 들어가고 했죠. 진짜 이런 대기업이 뭐 수십 주 들어가고 상한가 박힌다는 거는 정말 뭐 엄청난 화랑장인 것 같아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밸류 체크를 해보면 그렇게 뭐 많이 싸지 않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한 뭐 10% 20% 정도밖에 저평가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주는 LG전자보다 많이 싸니까 현대차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지금 저평가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코멘트를 보면 2019년 7월에 이제 50만원 매수하셨고, 요거는 이제 수익이 좀 빨리 났죠. 1차 절반 매도했던 구간이 1월 7일이니까 좀 빨리 났네요. 자, 51번째 100% 돌파 종목입니다. 3만원 이하 구간에 담고 싶었는데 그 전에 사두길 잘한 것 같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얘는 제가 적정가치를 지금 얼마 보고 있냐면 키움증권이 지금 이제 한 15만원 정도 되네요. 주가가 이제 15만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주가 많이 올라왔죠. 이것도 이제 7만원 구간에서 제가 코멘트를 드렸었어요. 자, 이제 증권주에서 이제 주도주는 이제 키움증권이 될 것 같으니까 요거 이제 대형주 좋아하는 분들은 담아보세요 라고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얘보다 상승 여력이 이제 높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식 추천은 안 나갔었는데,
얘가 제일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이 종목을 이제 추천을 안 했었던 거겠죠. 공식 추천은. 그리고 이제 코멘트만 드렸었는데 그 코멘트 보고 담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괄 매도를 좀 보셨어요. 코멘트를 보면 2020년 4월 22일 50만원 매수하셨고 1월 7일날 이제 1차 일괄 매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현금을 좀 만들고 하면서 이제 전부 파신 것 같아요. 가입 후 54번째 100% 돌파 종목입니다. 하루에 수익 인증 5개 본 적은 처음이네요. 이날 이제 한 5종목이 이제 매도 포지션이 나왔나봐요. 그리고 5개를 등록하려니 좀 힘들지만 기분은 좋네요.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인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렇게 다 인증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시간 되실 때 좀 있으면 뭐 좀 해주시고 좀 이제 부담스러우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또 이제 홍보 이유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뭐 강요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인증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이제 회사를 키워가는데 이제 또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계좌에 이제 80만원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82% 수익 중이고 이제 다른 계좌 갖고 있는 게 있으셔서 이건 이제 다 파셨나 보네요. 다른 계좌에 사놨던 50만원 100% 도달해서 일감에도 보았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번 이제 계좌를 나눠서 운영을 하시면서 계좌에 이제 사둔 게 있어서 요거는 다른 계좌에서는 이제 전략 매도를 보셨나봐요. 자, 코멘트를 좀 드리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적정가치가 한 32만원 정도 보여요. 지금 업사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업사이드가 나왔는데 요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키움증권은 아직도 상승률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전략 매도보다는 분할 매도 해놓고 이제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권 섹터들이 지금 업사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예탁금이 빠르게 늘고 있죠. 지금 예탁금이 빠르게 는다라는 거는 증권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증권 회사들마다. 일단 물론 이제 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제 뭐 신용 부분에서 이제 수익이 가장 많이 찍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이자 받는 부분에서 이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예탁금이 중간에 이제 한번 줄어드는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가 저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하게 나와서 이제 요게 뭐 시장이 좀 조정받고 뭐하고 하는데 갑자기 조금 주춤하는 구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증권 섹터에서 이제 코멘트를 하나 드려버리면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시중에 유동자금이 예금성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한 2,00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한 74조까지 뭐 늘었어요. 최근에 보면. 근데 이 유동자금에서 10%만 와도 지금 규모의 3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5년, 10년 안에 이 돈이 무조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부동산 쪽에서 자금이 조금 더 빠져버리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자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자금들이 증권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업사이드 폭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증권 섹터는 저평가라 그러면 양껏 담아버리면 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베이스가 있지만 그냥 증권이라고 이름 들어가 있는 기업은 다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수익을 많이 줄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유해볼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섹터 중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 꺼지고 뭐하고 해서 부채에서 물가라든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리스크 요인이 나오게 되면 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증권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증시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매매 해버리면 돼요. 강제적으로 팔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제 현금 확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부동산 이제 담보대출 해가지고 그거 뭐 집값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자를 못 냈다 그래서 이제 내보내고 뭐하고 하는데 이제 뭐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집을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갖고 온다 그래도 그 사람 내보내고 뭐하고 하는데 법적 절차 필요하고 그동안 이제 집을 또 이제 집값은 내려간다고 판다 그래갖고 팔리지도 않아요. 내려가기 시작하면 집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 같은 부분들이 이제 은행주들은 노이즈가 잡힐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초입 구간에는 가장 세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그런 노이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증권 기업들은 그런 노이즈가 없어요. 증시가 떨어지면 그냥 반대 매매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조금 줄어드는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또 좋은 기회지 않냐.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증시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5년에서 뭐 20년 놓고 보면, 우리나라 뭐 이제 연금 같은 부분들도 개혁이 만약에 이루어지려는 논의가 되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증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금 유입 속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으니까요. 자산 중에 금융 비중 중에 주식 비중이 전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예요. 그러면 최하위라는 거는 앞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탑픽 섹터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이게 언젠가는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들이 있다. 앞으로 3년에서 10년 안에 그 긴 관점으로 이제 매집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증권 섹터는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봉이님 이제 수익 인증 자료를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까지 수익 인증해준 종목 수는 이제 62개 정도 되고요. 2019년 6월 28일 이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날 가입을 하셨으니까 지금 뭐 한 2년 조금 안 되셨죠. 2019년부터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줬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축을 미리 해놨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장이 좋아지니까. 차근차근 이제 수익 구간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 모아놓으면 언젠가 좋은 장은 무조건 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일 뿐인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결과론 쪽으로 지금 온 거지, 이게 2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1년 전에 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는 그냥 무조건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자산이 있으면 계속 사담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익을 많이 주고 이제 밸류 부담이 생겼다라거나 뭐하고 한 구간이 오면 조금씩 덜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덜어 사는 거예요. 이제 팔아가는 것도 이제 덜어서 팔아가는 거고, 사는 것도 덜어서 사가는 거예요. 자,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투자는 장기적으로 골고루 투자를 하면 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의 결과물들을 생각해 보면서 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걸 이해로 바꿔야 돼요. 수익의 가능성은 무한대죠. 제가 계속 코멘트 드리는 게 그거예요. 수익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손실은 100%로 제한이 돼요. 그럼 분산을 해놓으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1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가는 확률이 이제 회사가 망해서 마이너스 100%가 되는 확률보다 높기만 하면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투자는. 기업이 망하는 확률을 넘어서면 지지 않는 투자가 된다는 거죠. 다만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입혀질 때가 있어요. 시장에 폭락이 온다거나 뭐하거나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크게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회피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견디는 겁니다, 하락은.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의봉이님 보면 1월 6일날 2개. 이제 뭐 덕산, 하이메탈, 티움바이오. 얘는 바이오. 얘는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반도체, LG전자 우선주는 이제 소비재. 그리고 얘는 반도체, 얘는 반도체. 이게 자율주행. 그리고 키움증권은 뭐 가치주, 금융. 그리고 기아차는 자동차, 뭐 반도체. 보면 어때요? 골고루 다 돼 있죠. 팅크웨어, 이제 자율주행. 삼진 L&D 뭐 2차전지 모멘텀으로 엮였죠. 자, 현대차 뭐 자동차. 사이맥스 반도체, 2차전지 반도체. 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런 걸 왜 지금 적어드리냐면, 지금 왜 어디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반도체. 반도체에서 많이 나 있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 그리고 뭐 2차전지. 반도체, 2차전지, 자율주행 테마.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수익 인증 해주신 것 중에 보면, 뭐 6일날, 7일날, 뭐 8일날, 11일날. 지금 계속 이제 수익 인증 뭐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반도체, 2차전지, 자율주행. 그럼 얘네는 뭐예요? 얘네는 지금 시장에서 핫한 거예요. 그럼 밸류를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싸냐 비싸냐. 반도체는 싸니까 좀 조정이 나면 비중 확대. 자, 2차전지 섹터는 이제 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제 소재하고 배터리는 비싸. 근데 장비 쪽은 매력이 있어.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이제 별표 2개. 2차전지 쪽은 별표 하나.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비싸. 얘는 다 이제 뭐 비중을 많이 줄여.
자, 이렇게 핫한 섹터는 이렇게 스탠스들을 잡고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핫하니까 수익을 많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증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올라오는데 잘 없네. 자동차. 잘 없는 거. 소비재. 디스플레이. 뭐 바이오. 자, 바이오, 디스플레이, 무슨 뭐 소비재, 증권, 자동차 쪽은 어때요? 이제 겹치는 포지션들이 많이 없어. 수익 인증이 많이 안 나와. 자, 자동차 쪽은 이제 밸류 체크를 해보니까 조금 애매해. 증권은 매력이 있다. 그럼 얘는 더 사자. 자, 소비재 쪽은, 요거는 이제 이슈성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니까, 이제 제외하고, 디스플레이 쪽은 턴어라운드 포지션들이 최근에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비중을 좀 늘려갈 수 있는 포지션들을 좀 고민을 해보자. 요런 것들이 다 돼야 된단 말이야. 바이오. 지금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손절이 나오고 뭐하고 하는, 하락 조정이 나오고 뭐하고 할 때, 투매라든가 폭락 포지션이 나오면, 이쪽 비중을 조금 설정을 해보자. 뭐 이런 스탠스들을 잡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만 보고도 가능하다고. 이것만 보고도 회원분들 수익인증 자료만 딱 놓고 봐도 시장이 지금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골고루 사놨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상장되어 있는 종목 2,000개면 2,000개 다 돌려보면 그냥 딱 답이 나와요. 어떤 게 싸고 어떤 게 비싸고. 그럼 우리는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는 게 목적이니까 시장보다 싼 것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지수보다 지수 수익률보다 내 계좌 수익률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대신해서 회원방송 그런 걸 통해서 회원분들한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하면 그 중에 이제 골라서 담아가고, 내 자산 중에 또 이제 리밸런싱도 보고, 뭐 현금 대응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뭐 이런 선택들을 하시는 거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의봉이는 이제 계좌를 또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2017년 10월부터 이제 운영하시던 1번 계좌를 보면 지금 이제 운영자산이 한 9,700 정도 되고요. 자, 수익이 한 2,700 정도 쌓여 있으니까 한 40%에서 50% 정도 수익이 잡혀 있네요. 근데 이거는 자금 투입이 좀 이제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금 규모가 이제 커진 사이즈들을 보면. 자, 이 정권은 제가 이제 다른 계좌도 보려고 안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이제 손익금액만 계속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유입시키는 자금보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언젠가 마르니까 이 수익이 넘어가는 구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쌓아갔던 수익이 그걸 넘어가는 구간들이 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좀 이제 자본에 어떤 돈에 대한 좀 여유가 생겨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해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좌 보면 한 40%에서 50% 정도 이제 수익 구간이다. 계좌 수익이 한 요 정도 찍혀있는 이제 구간이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 계좌를 보면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늦게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한 30%에서 40% 정도 수익 구간이 찍혀있네요. 이거는 이제 한 7,000 정도 되네요. 운영사단이. 수익은 한 2,100만원 정도 찍혀있고, 첫 번째 계좌랑 합하면 수익은 한 4,700 정도 되네요. 자, 세 번째 계좌를 보면 이거는 이제 한 6,500 정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1,700 정도. 그러니까 6,400 정도 6,400 정도 수익이 나 있고, 운영자산은 9,000, 7,000, 6,000이니까 한 2억 3천 정도 되네요. 총 운영자산은 2억 3천 정도 되시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이 계좌를 보면서 좀 코멘트를 좀 이제 힌트를 드리면, 계좌를 나누는데 계좌의 특성을 나누는 게 관리에 이제 효율적입니다. 계좌를 나누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의봉이님은 이거 보면 수익률 같은 것도 보면 비슷하게 다 찍혀 있고, 이제 수익 손실이 보면 뭐 비슷하게 찍혀 있어요, 다. 수익 구간, 손실 구간을 보면. 그래서 별로 이렇게 계좌의 특성이 나눠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정금을 정하니까, 일정금을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짜리 계좌, 100만원짜리 계좌,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나눠도 되고요. 또 성장 섹터, 뭐 IT, 뭐 바이오, 그러니까 IT, 헬스케어, 뭐 가치주, 테마. 자, 계좌를 이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성장 섹터 중에 IT 계좌, 헬스케어 계좌, 가치주 계좌, 테마 계좌를 보면 수익률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지금 IT가 좋구나. 지금 가치주가 안 좋네. 그럼 가치주 섹터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좌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누셔도 돼요. IT 종목들만 이제 담아가는 계좌, 뭐 헬스케어 종목만 담아가는 계좌, 뭐 가치주만 담아가는 계좌, 테마 계좌, 이런 식으로 분류를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좌를 분류를 할 때 어떤 게 내가 효율적이고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분류해 나가는 포지션들을 보시면 되고, 일정금이라는 거는 이제 중간에 내가 50만원씩 사다 100만원 사면 계좌 비중이 잘 맞아 들어가질 않으니까 50만원짜리로 운영을 하다가 100만원씩 이제 사야 되겠는데 싶으시면 100만원짜리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수익 본 거를 원금을 빼놓고 보유하는 계좌, 복리 계좌를 또 운영을 해도 되는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계좌를 분류하는 것도 그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효율적으로 계좌를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자 요거는 이렇게 합쳐서 이제 털어버리고 요런 계좌를 이제 따로 운영을 할까, 스스로의 성향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자. 이제 계좌의 특성을 나누는 게 이제 관리에 굉장히 효율적이다. 보니까 아까 키움증권이라는 종목을 보면 1번 계좌에 이제 사놓은 게 있고 2번 계좌에 사는 게 있는데, 1번 계좌는 예를 들어 80만원 일정금이다. 그리고 2번 계좌는 50만원 일정금이다. 그러면 이제 계좌 특성을 이제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종목이 겹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그런 비중이 이제 몰아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요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좌를 IT 계좌, 무슨 뭐 헬스케어 계좌, 이거를 이제 뭐 이거 두 개를 합해갖고 예를 들어서 성장 계좌, 성장주들을 담아가는 계좌, 또 이제 가치주를 담아가는 계좌, 뭐 요렇게 나눠도 되는 거고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해도 되는 거고, 뭐 테마 계좌, 테마는 이제 좀 보니까 리밸런스 포지션이 굉장히 빠르다, 포인트가 빠르다. 그러면 테마는 본 계좌에다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따로 계좌를 파서 여기다 따로 테마주들만 조금 운영을 해볼까? 라고 이제 계좌를 나눠도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하고 싶은 방향성들을 명확하게 하고 자기 성향을 입혀가지고 이제 자산을 이렇게 분산하는 개념에서 계좌를 나누는 것들도 고민을 해보면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누게 되면 계좌가 IT 계좌의 자금 규모가 높고 헬스케어 계좌에 예를 들어서 IT 계좌 1억이 들어가 있고, 헬스케어 예를 들어 수익이랑 뭐 다 포함해서 헬스케어 계좌가 5천이다. 그러면 IT 비중이 굉장히 많네. 그러면 IT 비중을 좀 줄이고 가치주 섹터 비중이 예를 들어 3천이다. IT 비중이 굉장히 많네. 내 자산 비중에서. 그래서 IT 비중 좀 줄여 한 2천 정도 줄여갖고 가치주를 한 2천 정도 더 살까? 자, 이런 포지션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이게 다 섞여 있으면 내가 IT 기업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헬스케어 기업들을 얼마치 갖고 있고, 성장 섹터에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가치주 섹터에 얼마를 갖고 있고, 이거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분류를 할 때 그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보면 계좌를 이렇게 분산하는데도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종목을 분산하는 것처럼 자금 운영에 대한 것도 이제 분산 개념을 조금 입히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코멘트 드렸던 거는 IT 기업들이 대형주는 비싸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싸다. 미래 가치를 땡겨온다 그래도 좀 비싼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어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스탠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키움증권, 요거는 좀 가치주 섹터에 속해 있는 섹터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쪽은 비싸지 않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쪽 비중이 저는 좀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리밸런스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섹터 비중을 줄여서 가치주 섹터 비중을 늘리는 포인트를 오래 보고 있어요. 대형주들도 그런 쪽에서 개념이 많이 잡힌다는 거죠. 주가가 똑같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 있고 키움증권도 많이 올라 있는데, 얘는 상승률이 아직도 100% 이상 남아 있는데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지금 10% 15% 과열 정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쪽은 좋아 보이는 거죠. 앞으로 상승률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대형주라고 다 비싼 게 아니고 싼 섹터도 있는 거예요. 섹터 자체가 싼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IT는 보면, IT는 중소형주는 싼 게 많아요. 뭐 가치주 섹터보다 싼 게 많아요. 근데 대형주는 IT 기업들 중에 대형주 기업들은, 대형 기업들은
싼 게 없어요, 거의. 별로 없어. 근데 이제 가치주 섹터는 대형주하고 중소형주하고 같이 저렴한 포지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IT 쪽에서는 중소형주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가치주 섹터에서는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구분을 안 하고 섞어가도 되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한 개념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좀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